안녕하세요. 연세삼성치과 이주환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구치부 임플란트 식립과 보철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치부에 대한 거는 또 많은 술식이 또 소개가 됐었고, 그리고 그전에도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전치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근데 의외로 구치부에 대해서는 조금 크게 많이 언급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루틴하게 우리가 전치부뿐만 아니라 구치부에도 임플란트를 하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식립과 보철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의 목적은 다음과 같고요. 3차원적으로 임플란트를 어느 위치에 식립을 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상부 구조물들에서 어버트먼트와 크라운, 보철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케이스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한 케이스이긴 한데 구치부들의 상악과 하악의 양측 구치부들의 제 임플란트 식립을 하였고, 인터널 타입 픽스처를 식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골 이식을 상악과 하악에 모두 진행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보철은 이제 명시된 것처럼 어버트먼트는 넌엑사로서 커스터마이즈 티타늄 어버트먼트를 했고, 세멘테이션 타입으로 PFM 브릿지로 수복을 하였었습니다. 초진 사진이 되겠고요. 이제 보시다시피 버티컬 디멘전도 많이 이제 소실이 되었고, 그 다수치아의 우식과 그리고 엑스레이 상황에서도 보여진 것처럼 많은 치주염의 증상이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호플레스 치아는 모두 발거를 하고, 그리고 해당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실된 부위는 임플란트 고정성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상악 전치부, 상악 우측 구치부, 상악 좌측 구치부, 하악 우측 구치부, 하악 좌측 구치부 이 순서대로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20번대 부분에 임플란트 식립하는 수술 과정을 이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상악에는 사이언스 그래프트를 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6개월 뒤에 2차 수술을 진행을 하였고, 그 다음에 ISQ 레벨을 측정을 하여서 최종 임상 체득을 시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후의 과정들 어버트먼트 제작을 하였고, 어버트먼트를 이제 트랜스퍼 지그를 이용해서 연결을 한 다음에 2차 임상 체득을 한 것이죠. 그래서 PFM 브릿지로 하기로 이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메타 프레임워크를 맞춰놓고 포세일 빌드업을 한 다음에 세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번 때에는 이와 같이 그 보철이 마무리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다른 부위도 사실 보여드리면 좋은데 거의 비슷한 과정을, 유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으로 20번 때 부위만 보여드린 것이고요. 물론 하악에는 상악은 사이언스 그래프트는 하진 않았겠죠. 그냥 단순히 골 이식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복을 했었을 때 교환면 측에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정면과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모습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용했던 세면의 종류가 됐고요. 그래서 임플란트 전용 세면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용한 임플란트 전용 세면이 되는 것이고, 이제 최종 수복물을 모두 합착을 한 다음에는 파노라마 사진을 이와 같이 촬영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케이스는 이제 간단하게 요거까지만 이제 보여드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발표의 목적은 임플란트 식립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위에 보철 디자인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이론적 백그라운드와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임플란트 식립을 해야겠죠. 임플란트 그 치료를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수직적으로는 에피코 코로너를 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이제 드리는 것인데, 만약에 세멘테이션 타입으로 보철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 9mm 정도의 이제 수직 공간이 필요하다. 자세하게 본다고 하면은 여기서 3mm는 바이올로지 위스, 4mm는 최소한의 유지력을 위한 지대주의 높이가 되겠고, 그다음에 2mm 같은 경우에는 보철물의 두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쳤을 때 9mm 정도의
수복할 공간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문헌적으로 보면 되겠고, 사실 인접치와의 거리는 지금 인용한 논문은 예전에 좀 클래식한 논문이긴 한데요. 익스터널 타입에서의 그 적용되는 그 디멘전인데, 사실 인터널 타입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준은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 익스터널 타입에서의 그 기준을 좀 차용을 하자면은 인접치하고는 2mm, 그리고 그 픽스처들 간격은 3mm인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커링 월 쪽으로는 이 논문상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버컬 측에서는 2mm의 그 협직골이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2mm의 공간을 두고서 임플란트 식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플란트 이제 식립을 한 후에는 이제 어버트먼트 그 인터페이스 부분은 조금 이제 초점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컨택 에리어 인터페이스라고 이제 하는 것인데, 원래 제조사마다 조금씩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상부에서만 싱글 인게이지가 되는 게 있고, 하방에 이제 상부와 하부에 모두 이제 더블로 인게이지가 되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여하튼 어버트먼트와 픽스처 내면이 이제 결합되는 부분, 접촉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픽스처와 어버트먼트 컨택되는 부분, 여기서 이거를 인터페이스를 조인트라고 제가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조인트의 스테빌리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어버트먼트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헥스인 것을, 인덱싱 된 것을 사용을 하는 것이냐, 헥스가 인덱싱이 안 된 넌헥스를 쓸 것이냐, 이제 그거를 두고서 제가 조금 차이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조인트 스테빌리티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다음과 같이 이 접촉 면적 세 가지가 되겠죠. 모스, 테이퍼, 그리고 재료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접촉 면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인터널 타입이 되겠고, 좌측으로 갈수록은 좀 프릭션 타입의 임플란트가 되겠고, 우측으로 갈수록은 이제 익스터널 타입의 픽스처가 되겠는데요. 이제 우측으로 갈수록 이제 그 제거 용이성이 좀 더 중요하고, 좌측으로 갈수록 이 접촉 부위에 있어서의 안정성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측으로 갈수록은 좀 뭔가 이제 탈착이 용이한 면이 있고, 좌측으로 갈수록은 견고하게 유지돼야 되는 면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버트먼트 스크루의 역할에 있어서는 그 이제 우측으로 갈수록은 이것이 중요하고, 좌측으로 가는 형태일수록은 좀 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인터널 타입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시면은 여기서 볼까요? 그 가장 이제 그 이쪽에서 보면은 좌측 부분, 여기는 이제 통상 우리가 어버트먼트와 픽스처가 모두 헥스인 경우, 그 다음에 가운데는 어버트먼트는 넌헥스하고 픽스처는 헥스인 부분, 그리고 우측은 넌헥사 형태로서 그 이제 접촉 면적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갈수록 더 많이 커지기 때문에 조인트 스테빌리티가 더 많이 증진될 수 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헥스보다는 넌헥사가 접촉 면적이 넓기 때문에 조인트 스테빌리티를 만약에 이룬다고 하면은 넌헥사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논문에서 인용하는 것은 뭔가 넌헥사인 부분보다는 헥스 부분이 있었을 때 그 하방의 끝 부분이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응력 집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종국에는 이것이 나중에는 뭔가 파절의 가능성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그 지시를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또 이거를 이제 보시자면은 이제 단순하게 여기서도 한 번 더 이제 보면은 헥스인 것과 넌헥스의 어버트먼트를 연결을 한 경우에는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넌헥스 어버트먼트를 연결을 한 것이 좀 더 접촉 면적이 넓은 것을 볼 수가 있겠고, 또 비슷하게 계속 다른 제조사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이
좀 더 접촉 면적이 non-헥사인 경우에는 좀 더 많다라고 이제 그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헥스보다는 non-헥사가, 그러니까 헥스에 있어서는 좀 더 응력 집중이 각진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어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행여나 이제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응력 집중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파절 가능성이 제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조인트 스테빌리티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접촉 면적이 조금 더 많은 헥스보다는 non-헥사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바이올로직 위스가 되겠고요. 이 논문상에서도 이제 봤을 때 원피스건 투피스 임플란트이건 간에 대략적으로 3mm와 4mm 사이에 바이올로직 위스는 임플란트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도 많이 이제 인용을 하는 것이 이머전스 프로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버트먼트 하방의 이 이머전스 프로파일이 과연 형태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차후에는 이게 페리임플란트 아이티스에 그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티슈 레벨이 있어서 보다는 본 레벨에 있어서 그 컨벡스한 것이 스트레이트하고 컨케이브한 것보다는 조금 더 이머전스 프로파일이, 이머전스 앵글이 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프리밸런스, 그러니까 페리임플란트 아이티스의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슷한 이제 유사한 이제 그 페이퍼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기로는 마찬가지로 이머전스 프로파일이 30도 이상에 보이는 경우, 그리고 컨벡스한 경우 프로파일이, 그리고 3개의 임플란트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식립된 경우에 그 중에서 가운데 식립된 임플란트가 페리임플란트 아이티스의 리스크 팩터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맞춰서 우리가 이제 이머전스 프로파일을 한다고 하면은 되도록이면은 컨벡스한 거는 조금 지양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진 레벨을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구치부에서는 사실상은 서브 진지발의 그 마진은 잘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심리적으로 요구성이 좀 많이 되는 부위는 아니겠죠. 그래서 구치부에서는 제안 드리는 것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수프라 진지발 아니면은 이퀴 진지발로서 이제 제안이 드리는 것이고, 뭐 세멘의 제거 가능성을 봤을 때는 비슷한 것이라 보이겠지만은 수프라 있으면은 물론 조금 더 용이하게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둘 다 이제 진지발 바이오 타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관없이 그 마진 레벨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구치부를 만약에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는 마진 레벨은 수프라든 이퀴 진지발이든 둘 중에 하나 택일해서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철물의 외형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철물의 외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큰 외형은 자연치와 유사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인전면의 그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촉되는 부위가 되겠죠. 그래서 접촉되는 부분, 그리고 엠브레이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비컬 부분에 있어서는 걸링 패턴이라고 여기 있는데 이따가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환면에 있어서는 쉘로한 커스프와 프리덤 센트릭을 제안을 드리고요. 하나씩 제가 살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치부에서 구치부로 내려갈수록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컨택 접촉점이라고 하는 폭시멀 컨택 되는 부분이 점점 인사이더 3분의 1에서 점점 이제 미드 3분의 1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제 접촉 면적이 내려가는 것인데, 사실 포인트라기보다는 어떤 접촉 면적의 에리어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철물을 우리가 제작을 하게 될 때에는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제 좌측처럼 우리가 좀 면적으로서 이제 접촉이 돼야지, 단순하게 포인트로서만 되면은 사실 여기도 음식물이 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치부에 있어서는 포인트가 아닌 에리어로, 면적으로서 접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포인트라기보다는 에리어로 서페이스 컨택이라고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사이즈는 한 1.5에서 2mm 정도의 그 사각형
형태가 되긴 되겠고요. 이제 컨택 하방 부분, 프록시멀 컨택과 그리고 메지알과 디스탈 이 사이에서 형성되는 공간, 요것을 이제 엠브레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리세션이 크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지발 콜이 많이 이 부분을 채우겠죠. 네, 뭐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만약에 리세션이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채워지지 않고 대략적으로 마이크로 브러쉬가 통과될 정도로만 채우면은 알맞게 유지 관리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컬 컨투어는 제가 걸링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은 이처럼 보철물에서 그 이제 서비컬로 내려가는 게 요런 그 컨벡시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방으로 진지바 부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컨벡스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그 컨벡시티의 그 걸링 패턴을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뭔가 좀 그 저작하는 데 있어서 음식물이 배출되는 경로를 따졌을 때 상부 제일 위에 있는 것이 가장 이제 양호한 형태인 것이고 중간은 너무 이 하이드 오브 컨투어도 없고 컨벡시티가 없는 것이죠. 언더 컨투어가 되는 것이고 아랫부분은 컨벡시티가 좀 많이 과하게 있는 오버 컨투어 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적절하게 음식물 배출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중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컨투어가 너무 부족한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 연조직 부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과하게 여기서 오버 컨투어 되면은 이제 옆에 이제 리텐션이 되어 있는 것이죠. 푸드 리텐션, 플렉 리텐션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걸링 패턴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방 가장 윗 부분의 형태로서 그 서비컬 컨투어를 형성을 해야지 우리가 적절하게 음식물 배출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방금 전의 형태는 진지발 리세션이 없는 경우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특히 이제 상악 구치부 같은 경우에는 본로스가 많이 진행이 된 경우에는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리세션이 많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뭔가 좀 강박적으로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진도 굉장히 EQ를 맞추고 그리고 엠브레이저도 굉장히 오프닝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폐쇄적으로 여기를 다 채워서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음식물이 푸드 리텐션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단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지금처럼 보여지는 이런 리세션이 있는 부위에서는 아예 엠브레이저를 오프닝을 하는 것이 식사를 함에 있어서는 배출 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와 같은 경우에는 푸드 리텐션을 좀 더 많이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리세션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엠브레이저 오프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제 교환면 형태는 임플란트 보철물을 만약에 그 교환면 형태를 이제 부여하게 될 때는 보통 마모가 되지 않는 굉장히 자연치 형태로서라기보다는 다소 좀 수정된 형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측방력은 수직력보다는 측방력에 약하거든요. 임플란트가 본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저작하는 데 있어서 뭔가 밸런스 인터피어런스가 이제 발생된다든지 아니면 커스프 경사하고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치핑이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 유해한 힘, 측방력이 작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커스프의 경사를 가파르지 않게 조금 더 완만한 형태로서 이제 부여를 하는 것이고 이제 프리드맨 센트릭이라고 해서 이 수직 고경은 크게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우측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유격을 형성을 해야 된다. 0.5에서 1mm 정도의 유격을 형성을 해놔야지 이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그 교환면 형태로서 적절하게 임플란트 이제 보철물을 잘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임플란트의 교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교합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어떠한 그 컨센서스에 의해서 프로토콜에 의해서 우리가 지침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 우리 문헌을 이제 참고를 해서 좀 이제 경험적인 기반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이 에비던스가 굉장히 클리니컬한 에비던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고전적으로는 클래식하게는 우리가 익스터널 타입 픽스처를 먼저 사용을 했잖아요. 태생이 그게 먼저이기도 했고요. 근데 예전에는 골류착이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성공, 이제 판가름하는 기준이 됐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골류착이 실패가 되면은 아예 임플란트 치료가 실패가 되었어서 뭔가 이제 교합 부분에 있어서 사실 자신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오래전에 논문들, 그러니까 21세기 전에 이제 논문들 이제 인용을 하는 것을 보면은 직접적으로 임플란트의 힘이 강하게 작용을 하면은 이것이 나중에는 어떤 형태로서 오버로딩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픽스처와 골 사이의 계면의 분리 아니면은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의 파괴, 골절 뭐 이런 것에 그 뭔가 리스크한 것을 많이 걱정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오버로딩이 작용을 하면은 골쭉 파괴될 수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언더바이트를 형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조금 지배적인 좀 프로토콜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스탁 기준으로는 가볍게 이제 탭탭 찹찹할 때는 접촉이 되진 않았지만은 강하게 교합할 때는 드래깅이 될 정도로 심스탁이 살짝 저항감 있게 빠질 정도로 형성을 해라. 이렇게 그 교합 지침을 이제 만들어 줬었는데요. 실상 오늘날하고는 조금 많이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환자분들이 이제 팔로업을 하게 되면은 교합점을 찍어 봤을 때는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뭔가 변화가 이제 이루어진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스탁으로서는 강하게 물렸을 때는 드래깅이 되고 가볍게 물렸을 때는 빠지는 정도로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는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게 유지가 되지가 않고 그 교합 접촉도 상실이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접촉 면적이든 강도든 긴밀도든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애초에 형성해 놨던 그 교합의 어떤 형태, 그 교합 강도하고는 굉장히 실질적으로는 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살펴봤을 때는 자연치가 골류착에 대한 임플란트는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연치가 있는 경우에는 자연치인 경우에는 이것이 마모가 된 것이든 아니면 이동이 되는 것이든 해서 그 결과로서 우리가 애초에 형성을 해놓는 그 임플란트 교합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우리가 그런 형태로서 그 예전 방식대로 임플란트 교합을 우리가 형성을 해 놓으면 결과론적으로는 임플란트 보호한다고는 했지만 인접치로서는 이제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접치 동요도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엔 PDL 스페이스가 와이드가 되기 때문에 TFO가 발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구치부 임플란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임플란트 전방에 있는 치아가 좀 더 많이 이제 TFO가 발생되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플란트 보호 교합으로서는 조금 의도치 않게 유지가 될 수 없겠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임플란트 보호 교합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버로딩 자체가 사실 임플란트 실패하는 직접적인 원인이다라는 것은 사실 좀 뭔가 명확한 근거는 좀 근거 부족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다른 뭔가 컴플리케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테크니컬하게 이런 컴플리케이션들, 워트먼트 스크루의 파절이든 워트먼트 스크루 루즈닝이든 이런 테크니컬한 컴플리케이션이 이제 동반되는 것이지 아예 그 골류착 파괴까지 일어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은 반드시 뭐 일어나지는 않는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시하는 바로는 임플란트 보호를 위한
이런 저위 교합, 그러니까 언더바이트 형성을 해서 임플란트를 보호하는 교합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맞지는 않고 실질적으로는 그것도 유지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임플란트 그리고 임플란트 교합이든 아니면 보통의 그 자연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합이든 유사하게 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게 그 커스프 경사도는 가파르지 않게 완만하게 대신에 형성을 하고 측벽력 감소를 위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수직 고경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넓은 수평 면적의 그 유격을 형성을 하는 것, 프리덤 센트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교합은 이렇게 형성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임플란트의 그 버커링걸의 그 크기, 사실상 뭐 예전에도 예전이라고 하면은 요즘 많이 거의 사용하는 인터널 타입이 아닌 익스터널 타입이 되겠죠. 그때는 이것이 조금이라도 측방력을 좀 더 감소시키기 위해서 보통 그 자연치 형태보다는 굉장히 많은 이제 축소가 된 형태로서 이제 형성을 하게 된 것인데, 그렇게 해놓으면은 잘 저장이 안 되죠. 경험적으로도 많이 그걸 이제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치와 이제 유사하게 하는 것이 저장능에서는 항상 이제 그 효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형태 크기로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세멘테이션 타입의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디멘전이 있어야지 9mm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 세멘테이션 타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일단 일련의 과정에서 제가 이제 임플란트 식립하는 것, 그리고 보철 그 디자인까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 보철물은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버트먼트하고 크라운하고 이제 SCRP 타입으로서 지르코니아로 모든 케이스를 한다라고 여기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 것인지, 꼭 그래야만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사실상 저는 임플란트 보철을 함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우측은 지르코니아고요. 좌측이 이제 PFM이 되겠는데, 지르코니아보다는 PFM을 저는 이제 주로 선호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지르코니아를 사용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보통의 그 뿔지르코니아라고 하는 모놀리식 지르코니아를 사용을 하잖아요. 모놀리식은 그야말로 지르코니아 블록을 밀링을 한 것이죠. 그죠? 여기가 레이어링을 한 것은 아닙니다. PFZ가 아니죠. 뭔가 이제 PFM처럼 PFZ의 형태는 아닌 뭔가 이제 풀 모놀리식 지르코니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인터널 타입의 픽스처를 많이 시스템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시스템 자체는 싱크 다운의 그 현상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보철물의 형태로서 연결이 된다고 하면 교합력이 작용하게 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교합력에 의해서 싱크 다운 현상이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즉 수직 높이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처음에는 교합에서 이제 접촉이 일어난 상태로 교합을 잘 형성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이 그 결국에는 언더바이트로서 보여지기 때문에 세멘테이션 타입으로서 만약에 보철을 한 경우에는 리페어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풀 지르코니아 그 모놀리식 지르코니아는 리페어 안 되죠. 포세린 빌드업이 안 되는 형태입니다. 근데 뭐 좀 편법으로서는 스크래칭을 해서 여기에 기공소에서는 사실상 빌드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결국에는 언더바이트 있어서 좀 더 편법적으로 여기 레이어링을 해서 이 위에다가 포세린을 빌드업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그거는 풀 모놀리틱 지르코니아가 아닌 PFZ가 되겠죠. 그죠? 근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지르코니아로서 임플란트 보철물을 했을 때 레이어링을 하는 PFZ는 추천되지 않습니다. 금기증이라고 뒤에서도 이제 언급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유의성 있게 파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형태에 있어서는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물론 충분하게 이것을 싱크 다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프로비저널을 사용을 하고 지르코냐 하면은 되겠지만은, 그 이후에도 어쨌든 간에 싱크 다운 현상으로 인한 언더바이트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환면 측에서 뿐만 아니라 인접치가 자연치인 경우에는 또 이 메지얼 드리프트에 의해서 프록시멀 컨택이 또 루즈닝이 됩니다. 그럼 그때도 프록시멀 컨택에 있어서 리페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러나 저러나 지르코냐에 있어서도 이런 리페어 현상을 결국에는 해야 되는 이제 발생되는데, 어차피 PFM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이제 빌드업을 해서 메타 프레임워크 위에 우리 컵백에 의해서 메타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다 포세린 빌드업을 하는 원래 그런 형태의 보철물이기 때문에 언더바이트가 일어난 것이든 프록시멀 컨택 루즈닝이 일어나는 것이든 그것은 리페어가 가능하고 용이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전용 세멘을 사용한다고 했었죠. 세멘테이션 타입에 있어서는. 그러면 필요할 때는 탈착이 되는 것이고 평상시에는 세멘에 의해서 장착이 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리페어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차라리 지르코니아보다는 PFM이 좀 더 유리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 재료의 특성상 이것이 교합력이 하방으로, 픽스처 하방으로 어버트먼트에서, 그러니까 픽스처 상방에서 어버트먼트 하방으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어떠한 방향으로든 이것이 해소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지르코니아는 안 깨진다고 해서 사용을 했다고는 하지만 지르코니아는 사실상 깨질 수 있는 재료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깨질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르코니아 보철물을 세멘테이션 타입으로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지는 결과론적으로는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 PFM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교합 간섭이 일어났다 하면은 측방력에 있어서는 치핑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시어 스트레스에는 약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본래적으로 빌드업되어 있는 형태로서 있기 때문에 시어 스트레스가 작용을 해서 한다고 하면은 포세린 치핑이든 프랙처든 그걸로 통해서 유해한 힘이 있었구나 라고 알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인디케이터로서. 하지만 이게 풀 지르코니아로서, 풀 모놀리스 지르코니아로서 우리가 사용했을 때는 지르코니아 깨지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내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게 편하고, 또 요즘에는 또 기공소의 단가를 많이 낮추고 있는 현실적이죠. 우리가 좀 저렴한 중국산을 쓴다고 하지만 이게 이렇게 좀 더 우리가 기공비를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PFM은 조금 더 손이 많이 가니까 지르코니아로서 좀 더 간편하게 디지털로 이렇게 사용한다. 물론 경제적으로 그렇게 득을 본다고 하면은 저도 할 말은 없겠지만은, 길게 롱텀하게 봤을 때에는 어쨌건 간에 우리가 AS는 반드시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임플란트 치료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보면 지르코니아보다는 PFM이 좀 더 용이하고 좀 더 우리가 그 과정에서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길게 지르코니아보다는 PFM을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포세린 프랙처를 봤을 때 세멘테이션 타입보다는 스크루 타입에 있어서 이게 좀 더 많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보면은 좌측은 똑같이 이제 PFM인데요. 좌측은 SCRP고 우측은 그냥 세멘테이션 타입이 되겠는데, 어쨌든 둘 다 치핑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빈도가 세멘테이션 타입보다는 스크루 타입이 좀 더 많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명확히 보이진 않지만은 스크루 홀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여기도 포세린의 두께가 사실 얇습니다. 이 또한 또 지르코니아에서 만약에 이렇게 SCRP로 한다고 하면은 그 지르코니아 부분의 두께도 얇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상 되게 헤테로제닉하게, 즉 전부 다 이제 같은 재료가 아니라, 사실 여기 스크롤은 레진, 컴포즈 레진으로 보통은 많이 필링을 해 놓잖아요. 그러면 컴포즈 레진하고 지르코니아든 컴포즈 레진하고 포세린이든 이거는 서로 이질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사실 같은 그 동질의 그 형질은 아니기 때문에 화학적으로도 물리적으로든 서로 좀 뭔가 결합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좀 더 쉽게 이렇게 파절 가능성, 치핑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 또 얼핏 드렸다시피 이제 PFM하고 지르코니아를 이제 그 비교를 했었는데, 이 리뷰 논문에서는, 시스템의 리뷰 논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단일 싱글 크라운에 있어서 만약에 하게 됐을 때 그 치핑과 그 파절의 빈도는 비슷합니다. 예, 그 말은 지르코니아도 깨졌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르코니아하고 PFM하고는 비슷한 정도로, 비슷한 빈도로 깨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월등하게 지르코니아가 안 깨지니까 PFM보다는 지르코니아를 쓴다라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말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를 보자면은 PFM보다는 지르코니아가 조금 더 유의성 있게 결국에는 파절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보철물의 실패를 이제 야기하는 것 정도를 보면은 PFM보다는 지르코니아가 유의성이 높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파절이 일어나서 더 이상 보철물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PFM보다는 지르코니아가 되겠다라는 것이고, 크라운 말고 브릿지도 비슷합니다. 비슷하고요. 사실상 여기서는 유의성이 있는 차이는 아니지만 PFM이 좀 더 많이 치핑이 됐고 프랙처 됐다고는 하지만 유의성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파절로 인한 실패를 봤을 때는 역시나 PFM보다는 지르코니아가 좀 더 유의성 있게 높은 값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시스템의 리뷰 논문에 의해서도 PFM보다는 지르코니아가 조금 더 불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결론적으로는 비니어링이 되는, 레이어링이 하는 PFG는 금기증 고려해서는 안 된다. 퍼스트 초이스로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즘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놀리틱한 지르코니아는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이것이 어떠한 이제 장기간의 그 결과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메탈 세라믹 PFM을 골드 스탠다로서 퍼스트 초이스로서, 즉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물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메탈 세라믹 PFM을 추천한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오늘의 발표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임플란트 식립 위치는 보철물의 이상적인 위치가 될 수 있는 위치, 탑다운 컨셉을 가지고 임플란트 식립을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사실 중간중간에 만약에 있다고 하면 포터블 X를 촬영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위치, 인접치하고의 그 거리 확인을 위해서 조금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터블 X의 사용을 조금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바이올로직 위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3mm 아니면 4mm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본 크레스트에서 하방으로 식립하는 경우가 필요하겠고, 인접치와 거리는 최소 2mm, 그리고 협측골은 최소한 2mm 정도의 위치에서 식립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약에 본 레벨, 인터널 타입의 임플란트를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아래와 같이 로서 정리된 형태로서 우리가 보철물 디자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이제 구치부 임플란트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뭔가 그 크라이테리아가 있으면 좋은데, 사실 선생님들마다 사용한 임플란트 시스템도 다르고, 그리고 선호하는 임플란트 식립 깊이도 다르고, 그리고 그 물론 이제 보철물의 재료도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만약에 임플란트 보철물을 구치부에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저는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조금 더 이제 롱텀하게 보는 결과도 나중에는 저도 이제 리서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도 그 결과를 한번 같이 좀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발표에 있어서 구치부 임플란트 식립과 보철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정답은 아닐지라도 제가 좀 여러분께 어떠한 좀 가이드라인을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